아,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영학 강의의 조여은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 우리 기업 경영에 있어서 절대 빠질 수 없는 필수적 요소가 하나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입니다. 바로 이 사람을 다루는 학문이 바로 인적 자원 관리인데요.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배울 과목은요, 우리 경영학에서 인적 자원 관리 학문이 되겠습니다. 기업 경영을 함에 있어서 사람은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다 보니까 이런 인적 자원을 어떻게 하면 잘 관리해서 기업 경영에 도움이 되게끔 할 수 있는지, 그와 관련된 학문이 바로 인적 자원 관리 학문입니다. 여러분 쌤이 지금까지요, 경영학의 여러 가지 과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 봤는데요. 제가 경영학 과목을 공부할 때 각각의 과목들을 가장 서두에 그 과목의 논리의 흐름, 프로세스에 대해서 항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이번 이 인적 자원 관리도요, 역시 여러분들에게 그 논리적 프로세스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런데 인적 자원 관리는 이 논리적 프로세스가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논리적 프로세스만 정확히 알고 있다면 사실 인적 자원 관리는요, 크게 암기할 부분이 없이 좀 쉽게 와닿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첫 시간에 가장 먼저 인적 자원 관리의 논리적 프로세스를 여러분들께 쫙 쉽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으로는요, 우리 인적 자원 관리의 프로세스에 대해서 차분하게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죠. 그러면 함께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죠. 자, 우선 항상 쌤이 맨날 하는 것처럼 인적 자원 관리라는 학문이 과연 어떤 학문인지 한번 봅시다. 인적 자원 관리 학문의 목표 이런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인적 자원 관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요, 인적 자원 관리는요, 조직의 목표와 개인의 목표를 어떻게 한다? 그렇죠. 동시에 달성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이퀄 시켜주는 걸 의미해요. 그러면 여러분, 인적 자원 관리라는 학문은요, 어떤 식으로 논리 전개가 펼쳐지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 사람을 회사에서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요, 우선 그에 따른 기초 자료가 필요할 겁니다. 어떤 그 사람을 관리하기 위해서는요, 그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데이터가 필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사실 기업에 처음 입사할 때도요, 그 서류 전형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인적 사항들을 혹은 스펙들을 막 적어 넣습니다. 그걸 적는 이유는요, 물론 여러분들이 입사할 때도 그게 스펙이 중요하게 사용은 되긴 하겠습니다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입사하고 난 후에 그 스펙들을 기초로 해서요, 여러분들이 부서가 정해지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 성적이 굉장히 좋은 친구들은요, 좀 영어를 많이 사용하는 그런 부서로 발령날 확률이 좀 굉장히 높죠. 예,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가장 처음 인적 자원 관리를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 그렇죠. 기초 자료를 수집해야 됩니다. 기초 자료를 수집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자료를 수집하냐면 크게 두 가지 측면의 자료를 수집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요, 직무 측면의 자료를 수집하고요. 두 번째, 사람 관련된 측면의 자료를 수집하게 됩니다. 왜? 결국은요, 우리 인사팀이라는 데가 있죠. 인사팀의 목적은 뭐냐면요, 적재적소 배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일이 요구하는 어떤 능력들이 쫙 있을 거예요. 그럼 그 능력이 있는 사람을 우리 회사에서 잘 찾아서, 혹은 없으면 외부에 있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라도 그런 사람을 그 자리에다가 딱 맞춰 놓으면 그게 뭡니까? 적재적소 배치라는 거예요. 결국에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뭐냐? 일과 사람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잘 매칭되게 만들어 놓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걸 우리 적재적소 배치라 하는데, 결국 기초 자료 수집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자료 수집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일을 우리가 인적 자원 관리에서는 직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사람과 관련된 거, 우리 종업원과 관련된 거, 요 두 가지가 우리 회사 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한 기초 자료를 수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직무 측면에서 자료 수집은 어떻게 하냐? 그렇죠. 여러분 회사라는 데를 가보면요, 수많은 직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쌤이 있었던 해외 주식팀 같은데, 그런 데는 해외 주식과 관련된 그런 트레이딩을 하는 그런 팀인 거죠. 또 해외 주식팀 안에서도 아주 다양한 포지션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해외 주식을 셀즈하는 사람도 있고요, 트레이딩하는 사람도 있고요, 혹은 그 해외 주식팀이 잘 돌아갈 수 있게 뒤에서 백업해주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예를 들어서 제조업 회사는요, 구매하는 구매 담당 팀도 있고요, 혹은 그걸 세일즈하는 팀도 있고요, 혹은 인사하는 팀도 있고, 우리 회사라는 곳은요, 수많은 직무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는요, 우리 회사에 어떠한 직무들이 있는지를 분석해 봅니다. 우리 회사에 있는 직무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직무 분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의 직무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의 직무가 첫 번째 A라는 직무가 있고요, 또 B라는 직무도 있고, 또 C라는 직무도 있고, 또 D라는 직무도 있었다고 해보죠. 그러면 각각의 직무들을 한번 쭉 분석해 봅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직무는 뭐 이런 거라고 해볼까요? A라는 직무는요, 쌤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기는 예를 들어서 구매하는 뭐 그런 일들과 관련된 직무라고 해보고요. 그 다음에 B라는 뭐 직무는요, 예를 들어서 우리 연구개발하는 R&D 같은 것도 있죠. R&D. 이런 거라고 해보고요. C라는 직무는요, 이거를 판매하는 뭐 그런 직무라고도 해보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D라는 직무는요, 예를 들어서 뭐 자금 같은 걸 조달해오는 뭐 재무 이런 거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 결국 직무 분석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분석해보는 겁니다. A, 구매라는 직무는 이러이러한 일을 하는 거구나. 그리고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이런 정도의 능력이 필요하구나. 또 B라는 직무는 연구개발하는 직무인데, 이런 거는 이런 거 하고 이런 거 하려면 이런 능력이 필요하구나. C라는 직무는 판매 같은 직무인데,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이러한 일들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는 이러한 능력들이 필요해. 이런 것들을 쭉 하나씩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직무 분석이 돼요. 그럼 직무 분석을 하고 나면요, 우리 이제 두 번째 뭘 하냐? 직무 간의 평가를 합니다. 이게 뭐냐? 직무 간의 서열 결정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지금 보시다시피 직무가 A, B, C, D 뭐 이렇게 있는데요. 이 각각의 직무들을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요, 어떤 직무가 난이도가 높고 어떤 직무가 굉장히 작업 환경이 열악하고 어떤 직무가 굉장히 책임감을 높게 요구하는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분석을 통해서 어느 정도 파악이 됩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서열을 결정할 수 있어요. 야, 이런 직무는, 예를 들어서 여기서 판매라는 직무는요, 굉장히 예를 들어서 책임감도 크게 느껴지고, 그리고 여기는 굉장히 작업 환경도 열악해. 그래서 이런 거는 굉장히 어려운 직무야 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보다 조금 쉬운 직무는 뭐가 있냐? 그러면 판매라는 직무보다 좀 쉬운 직무는요, 이건 쌤이 그 임의로 하는 거예요. 자, 이것보다 좀 쉬운 직무는 예를 들어서 뭐 연구개발이라고 해보자. 연구개발은 굉장히 이건 고난이도의 지식을 요구하는 거지만, 상대적으로 이거는 어쨌든 사무직이다 보니까 그래도 작업 환경은 나쁘진 않아, C보다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직무 간의 서열을 매기는 겁니다. 그래서 쌤이가 임의적으로 C가 가장 어려운 직무고, 그 다음 B, A, 마지막으로 뭐 D라고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게 뭐냐? 직무 간의 서열을 결정하는 겁니다. 직무 간을 평가하는 거죠. 예, 이렇게 하면 C라는 직무에는 가장 고난이도의 어떤 뭐 책임과 능력과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거고요. D는 상대적으로 그것보다는 좀 수월한 직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 기초 자료 수집에서 직무 측면에서 쫙 한번 자료를 수집해 본 겁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한다? 직무 분석을 하고요. 그 다음 각각의 직무가 뭐가 있는지 쭉 알고 나면 그 다음 어떻게 한다? 직무 간의 서열 결정한다. 이게 바로 직무 측면에서의 데이터 수집 방법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직무, 일과 그리고 사람이래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사람 측면에서 자료 수집 한번 해봅시다. 자, 첫 번째, 종업원들을 분석을 해봅니다. 자, 사람들을 쭉 분석을 한번 해봐요. 사람들 분석을 하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에 여러 사람들이 있겠죠. 그 사람들을 쭉 한번 분석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에 1번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 2번이라는 사람도 있고, 3번이라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 4번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사람들을 쭉 한번 분석을 해봐요. 예를 들어서 1번이라는 친구는 성격이 어떻고, 이 친구는 능력이 어떻고, 이 친구는 뭐 자란 환경이 어떻고, 이런 것들을 쭉 분석하고, 2번 친구도 쭉 분석, 3번 친구도 쭉 분석, 4번 친구도 쭉 분석을 합니다. 이렇게 종업원들 전체를 분석을 해보면요, 종업원들의 각각의 특징들이 쭉 나올 겁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난 뒤에 두 번째 뭘 하냐? 종업원들을 분석을 했다면 이 종업원들 간의 평가랍니다. 이게 뭐냐? 사람 간의 서열을 결정하는 겁니다. 사실 쌤 이 말 좀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요. 어떻게 사람 위에 사람이 있고 어떻게 사람 밑에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그래요. 경영학이란 건요, 어쨌든 이윤을 극대화하는 거다 보니까, 그리고 많은 것들을 수치화하기를 원하다 보니까 이 사람 간의 어쨌든 서열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서열 결정하는 걸 우리는 종업원 평가라고 하는데, 이걸 다른 말로 성과평가라고도 하고 인사고과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 회사라는 데를 다녀보면요, 뭐 분기별로 혹은 연말에 그 사람의 인사고과 성과평가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야, A 1번이라는 친구 너는 A야. 그 다음에 2번이라는 친구 너는 B야, 고과가. 그 다음에 3번이라는 친구 너는 고과가 C야.
자, 4번 넌 너무하다. 넌 F야. 이런 식으로 서로 간에 고가가 결정이 됩니다. 이게 뭐냐? 말 그대로 사람들 간의 서열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뭐 능력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종업원 간의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평가가 이렇다고 해볼게요. 예를 들어 2번 친구가 가장 고가가 좋고요. A를 받았고요. 그 다음 1번 친구가 그 다음 받았고 그 다음 3번 친구랑 4번 친구 순서로 고가를 받았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사람 간의 서열이 결정이 된 겁니다. 일단 사람들을 쭉 분석을 하고요.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혹은 이 사람들이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쭉 분석하고 난 뒤에 그것들의 서열을 결정해 보니까 2번이 가장 능력이나 어떤 평가에서 우수하게 받아들여지고 4번은 가장 좀 안 좋다라고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보세요. 결국에는요, 이렇게 직무 분석과 직무 평가를 통해서 직무 간의 서열이 결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사람 분석과 사람 평가를 통해서 사람 결정이 되면요. 이제 어떻게 되냐? 자, 이런 기초 자료 수집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직무와 사람을요, 어떻게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 거냐면요. 여기에서 직무와 사람을, 여기 보시면, 인사팀이 원하는 건 이겁니다. 각 모든 회사의 인사팀은요, 뭐 회사를 불문하고요. 인사팀이 가장 원하는 거 뭐냐? 직무가 요구하는 능력과 난이도가 있으면요. 그에 딱 맞는 사람을 여기다 딱 배치하는 거. 그걸 가장 원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즉, 직무와 사람이 요게 이퀄이 되는 걸 가장 선호하는 거예요. 요걸 우리 뭐라 그러냐면요. 요걸 우리가 방금 말씀드렸던 적재적소 배치입니다. 적재적소 배치라고 해요. 이걸 적재적소 배치라 그럽니다. 사실 인사팀이 가장 잘 해야 되고 가장 원하는 게 뭐냐? 직무가 요구하는 능력과 난이도가 있으면요. 그에 합당한 사람을 거기에다 딱 배치하는 거. 그걸 적재적소 배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되죠. 이게 잘 안 됩니다. 적재적소 배치가 사실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배치가 항상 어떤 식으로 나눌 확률이 좀 높냐면요. 이렇게 직무가 요구하는 능력보다 사람의 능력이 거기 위해 좀 딸리는 경우, 좀 모자라는 경우, 이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요, 직무가 요구하는 능력보다 실제 사람이 그 직무보다 훨씬 더 넘치는 능력을 갖고 있는 이런 케이스도 발생하더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자 보세요. 우리가 인사팀이 인사 관리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인사팀이 인사 관리를 한다라는 건 바로 이겁니다. 뭐냐? 직무와 사람을 이퀄이 되게 만들어주면 적재적소 배치하면 이게 제일 잘한 건데 이게 안 돼요, 잘. 그러다 보니까 직무가 요구하는 능력보다 사람의 능력이 딸리는 경우 혹은 직무보다 사람의 능력이 더 높은 이런 케이스가 주로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런 부등호를 어떻게 이퀄이 되게 만들어주는 게 인사팀이 하는 그렇죠, 관리입니다. 인사 관리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초 자료 수집을 통해서 직무 간의 평가, 직무 간의 서열이 결정되고 그 다음에 사람들 간의 서열이 결정이 되면요. 그걸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렇게 되면 제일 좋겠죠. 2번 사람이 능력이 제일 좋은데 자, C라는 직무는 가장 높은 능력과 어떤 자질을 요구하는 직무입니다. 그럼 여기에 가장 합당한 사람은 2번을 여기다 배치하는 게 제일 좋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실 잘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2번이 자기 능력보다 안 좋은 이런 데 배치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이렇게 부등호가 되었을 때 이걸 등호로 만들어주는 이걸 뭐라 그런다? 인사관리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뭐냐? 제가 말씀드렸죠. 인적 자원관리는 뭐다? 동시 달성하는 겁니다. 뭐? 조직의 목표와 개인의 목표를 동시 달성. 즉, 이퀄이 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건데 결국 이퀄이 안 되고 항상 부등호가 많으니까 이걸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적 자원 관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잘 보세요. 우선 첫 번째, 직무가 요구하는 능력보다 사람의 능력이 좀 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 경우에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을 여기에 맞춰주는 방법이 있어요. 사람을 여기에다가 맞춰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볼게요. 자, 사람을 여기다 어떻게 맞추냐? 자, 지금 직무가 요구하는 능력이 굉장히 높은데 지금 거기에 일하는 사람은 굉장히 능력이 좀 낮아요. 그럼 요걸 어떻게 이렇게 다시 직무에 맞춰서 이퀄을 만드냐? 자, 첫 번째, 어떻게 하냐? 직무가 요구하는 능력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능력에 맞는 사람이 우리 회사 내부에 쭉 찾아봤더니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외부에서 데리고 오면 됩니다.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을 찾아서 데려오면 돼요. 그래서 보세요. 이렇게 직무와 사람의 그 부등호가 이렇게 됐을 때 첫 번째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렇죠. 첫 번째, 요 부등호를 요 이퀄로 되는 관리하는 방법이 첫 번째 뭐냐? 그렇죠. 외부에서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초자료 수집을 하는데 두 번째 뭘 해야 되냐? 관리하는 겁니다. 관리의 첫 번째가 뭐다? 그렇네요. 외부 충원이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요. 직무와 사람이 이퀄이 아니라서 이런 부등호일 때 요걸 다시 이퀄이 되게 사람을 이쪽으로 맞춰주는 게, 직무는 그대로 있는 겁니다. 사람이 그 정도 능력 되는 사람을 외부에서 데리고 오는 게 외부 충원이 첫 번째예요. 그래서 요 방법이 첫 번째가 외부 충원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요거를 외부니까 왜 이렇게 적을게요. 왜? 여러분 흔히 말해서 우리 신규 채용이라고 하죠. 신규 채용. 이게 바로 첫 번째 외부 충원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직무가 요구하는 능력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거기 일하는 사람은 능력이 좀 부족해요. 그런데 그럼 요걸 이퀄이 되게 만들어 주려면 그런 사람을 여기다 갖다 놓으면 되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 회사에 저기 다른 부서에 있는 친구가 굉장히 좋은 능력이 있네요. 그 친구가 여기 오면 딱 맞을 것 같아요. 그럼 그 친구를 여기 데리고 옵니다. 그게 뭡니까? 그렇죠. 두 번째 내부 충원이라고 합니다. 내부 충원. 그래서 두 번째 이건 회사 내부에서 데리고 온다 그래서 내부 충원이에요. 외부 충원이 아니라 내부 충원이 됩니다. 자, 우리 내부 충원의 대표적인 형상이 뭐냐? 이런 것들이에요.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여기 직무에 맞는 사람을 데리고 오는데,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지금 다른 부서에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예를 들어 지금 대리인데 여기 직무에 오려면 과장 정도 급이 되어야 데리고 올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친구를 과장으로 뭐 하는 겁니까? 그렇죠. 승진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부 충원의 첫 번째 스타일이 뭐냐? 승진하는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승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뭐가 있냐면요. 자, 우리 지금 여기 부서에서 이 직무에 맞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 사람이 지금 저기 저 부서에 가 있어요. 그러면 저 사람이 지금 과장이에요. 근데 여기 부서에서 필요한 게 뭡니까? 과장입니다. 그럼 그 사람 여기 데리고 오면 되죠. 이런 걸 우리 뭐라 그러냐? 두 번째, 전환 배치라고 합니다. 비슷한 곳에서 수평으로 이동하는 거. 이걸 뭐냐? 전환 배치라고 해요. 전환 배치.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요 직무에 맞는 사람이요. 다른 부서에 있는데 요 직무가 예를 들어서 과장급 직무인데 딱 보니까 그 사람이 뭐냐? 차장인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을 이쪽으로 데리고 올 때는요. 오히려 직급이 낮춰진 상태에서 오는 게 있어요. 그런 걸 뭐라 그러냐? 그렇죠. 강등이라고 합니다. 사실 강등은 이런 케이스보다는 징벌적 성향이 더 강하죠. 요거는 보시다시피 어떤 거 강등은 주로 징벌적 성향이 강합니다. 징벌적. 이런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 내부 충원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직무가 요구하는 능력보다 사람이 지금 현재 거기서 일하는 사람의 능력이 좀 작아요. 그래서 부등호가 이렇게 된 상황에서는 사람을 직무에다 딱 맞춰주려면 첫 번째, 이 직무가 요구하는 능력이 회사 내부에 없으면 외부에서 충원해 옵니다. 이런 걸 우리 흔히 신규 채용이라 그러죠. 그 다음 두 번째, 직무가 요구하는 능력보다 지금 현재 일하는 사람이 능력이 떨어지는데 요걸 맞추려고 보니까 회사 내부에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갖다 넣는 거 뭡니까? 내부 충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 세 번째. 자, 직무가 요구하는 능력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일하는 사람의 능력이 딸립니다. 그런데 당장 이 직무의 그 능력만큼을 빨리 채워야 될 필요는 없어요. 그럼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지금 현재 일하는 사람한테요. 교육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을 시켜서 그 사람의 능력을 신장시켜서 이 부등호를 그렇죠. 이퀄이 되게 만들어주면 될 거예요. 이게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뭐냐? 교육하고 훈련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여기 세 번째, 여기 1번 외부 충원, 2번 내부 충원,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 교육 훈련하는 거. 요 세 가지 방법이 바로 지금 이렇게 부등호가 됐을 때 사람을 직무에 맞춰주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 외부 충원과 내부 충원과 교육 훈련 관리는요. 요거는 뭐를 중심으로 우리가 맞추는 거냐면요. 바로 직무를 중심으로 사람을 여기다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위쪽에 세 가지는 직무 중심이라 그래요. 직무 중심의 인력 관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무 중심. 됐습니까? 그 다음 이번에는 이런 케이스가 있을 수도 있어요. 뭐냐? 자, 직무가 있고 사람이 있는데요. 지금 직무가 요구하는 능력보다요. 사람의 능력이 훨씬 더 큰 경우예요. 이런 부등호입니다. 이럴 때는 오히려 직무를 사람한테 맞춰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렇게. 사람은 그대로일 거예요. 그 사람은 능력이 그대로일 그 직무를 좀 더 변화시켜서 이 사람한테 맞춰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게 뭐냐? 네 번째. 직무를 다시 이 사람한테 맞춰준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직무 재설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직무 혹은 직무 그냥 설계라고 돼요. 직무 재설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지막 네 번째 직무 재설계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직무 재설계 같은 경우는요.
위쪽은 직무를 중심으로 사람을 여기에 맞췄다면요. 이번에는 사람을 중심으로 직무를 여기 맞추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뭐냐? 사람 중심, 즉 인간 중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인간 중심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요. 여기가 인간 중심입니다. 결국 자, 첫 번째 기초 자료 수집을 통해서 직무를 쭉 분석하고 사람을 쭉 분석해서 서로 간의 서열을 결정합니다. 그 다음에 이 직무에 맞춰서 사람들이 여기다가 배치를 하게 되는데 그 배치가 이퀄이 되면 가장 바람직한 적재적소에 배치가 된 거예요. 그런데 생각보다 그게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부등호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럼 이렇게 부등호가 됐을 때 이제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게 뭐냐? 직무를 중심으로 사람을 맞추거나 사람을 중심으로 직무를 맞춰주는 이런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직무를 중심으로 사람을 맞추는 경우는요. 외부 충원, 내부 충원, 교육훈련 관리가 있고요. 그 다음 사람을 중심으로 직무를 다시 맞추는 건요. 직무를 다시 설계해준다. 그래서 직무 재설계, 줄여서 직무 설계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됐습니까? 특히 여기서 외부 충원은요. 우리가 다른 말로 신규 채용이라고 하는데요. 신규 채용의 과정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처음에 얼마만큼 우리 회사에 여기에 사람이 필요한지 인력 수요를 예측하고요. 그 다음 사람들을 모집하기 시작합니다. 모집 관리하죠. 그럼 사람들이 인력풀이 모이면 거기서 사람들을 선발해서 최종적으로 선발된 사람들을 그렇죠. 조직 사회화시키는 요 과정을 거칩니다. 뭔지는 다음번에 여기 부분에 들어갈 때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죠. 됐습니까? 그래 이 과정을 거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관리했으면요. 사람들을 활용한 거죠. 우리 종업원들을 활용한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뭐 해야 됩니까? 그렇죠. 보상해야 됩니다. 사람들을 활용을 했으니까 이제 보상을 해줘야 돼요. 자 이제 보상 관리는요. 크게 경제적 보상 관리와 비경제적 보상 관리가 있는데요. 경제적 보상 관리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그렇습니다. 임금이에요. 임금. 그래서 우리 보상 관리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임금 관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복리 후생 관리는요.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회사에서 복지 포인트 뭐 이런 게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일종의 경제적 보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복리 후생 관리도 대표적인 보상 관리에 해당이 됩니다. 경제적 보상 관리에 해당이 돼요. 특히 여기서 좀 약간 특징이 있는 게 임금 관리는 굉장히 요건 개별적입니다. 요건 개별적이고 복리후생 관리는 집단적 성격이 강해요. 무슨 말이냐? 임금은요.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임금은 다 차별적으로 줍니다. 그렇죠. 그런데 복리후생관리는 어떻습니까? 복지 포인트는 사람의 능력에 관계없이 어떻게 해요? 일괄적으로 똑같은 금액을 줍니다. 보통 같은 직급에는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예. 그러니까 요거는 집단적 보상 성격이 있고 임금관리는 개별적 보상 성격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경제적 보상 말고 비경제적 보상도 있습니다. 경제적 돈으로 직접 줄 수 있는 그런 보상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돈과 관련이 없지만 어쨌든 이것도 보상의 일환인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인간관계 유지관리 유지관리와 그 다음 우리 노조와 관련된 거 이것도 역시나 직원들에게 노조가 있으면요 훨씬 더 좀 강력한 힘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조와 관련된 노사관계 유지관리도 대표적인 비경제적 보상으로 우리가 보고 있어요. 됐습니까? 이렇게 하면 우리가 전체 뭘 본 겁니까? 그렇죠. 인적 자원관리 전체 프로세스를 한번 본 겁니다. 이거 굉장히 좀 중요한 거라서 쌤이 서두에 한번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한 번만 정리하고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인적 자원관리는 뭐냐? 조직의 목표랑 개인의 목표를 어떻게 한다? 동시 달성하는 겁니다. 즉 이퀄이 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일과 사람을 이퀄이 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럼 이걸 이퀄이 되게 만드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 첫 번째, 직무를 쭉 분석해서 직무 간의 서열을 결정하고요. 두 번째, 사람을 쭉 분석해서 사람 간의 서열을 결정합니다. 그럼 이 두 가지가 이제 합쳐져서 일을 하게 될 건데 직무에다가 적당한 그 능력이 있는 사람을 딱 갖다 배치하면 그게 적재적소 배치로 가장 이상적이지만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인사팀은 항상 이런 부등호가 발생했을 때 이걸 이퀄이 되게 뭘 해줘야 됩니까?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를 어떻게 하냐? 직무를 중심으로 사람을 맞춰주는 방식이 외부 충원, 내부 충원, 교육훈련 관리 그 다음 사람을 중심으로 직무를 맞춰주는 거 이게 뭐냐? 직무 재설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 우리 종업원들을 관리하면서 활용을 했죠. 사람들이 일을 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일을 했으니까 이제 뭘 해줘야 됩니까? 보상해줘야 될 겁니다. 보상은 경제적 보상과 비경제적 보상이 있는데 경제적 보상에는 가장 중요한 임금 관리가 있고요. 그 다음 복리후생 관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 비경제적 보상에서는 인간관계를 유지해주는 것과 노사관계 유지가 있는데 이 비경제적 보상에서 굳이 하나를 고르라면 노사관계 유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사실 경영학 기본 수준에서는요. 인간관계 유지 관리는 사실상 거의 없다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쌤 교재에서도 이거는 과감하게 생략을 했습니다.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로만 이야기를 한 거죠. 인간관계 유지 잘하면 되겠죠. 그냥. 예,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 인사관리의 전체 프로세스를 한번 다 살펴봤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해요. 이것만 잘 머리에 들어와 있으면 사실 문제를 푸는데 훨씬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요거는 좀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인적자원관리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요, 이 기초자료 수집과 관리, 그리고 보상관리 이것들을 하나하나씩 테마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